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효성의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효성의 배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있죠. 오늘 저희가 학폭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권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셔봤어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효성행 대구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변호사 되기 전에 중학교에서 이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학교폭력 사건들을 좀 전담해서 처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된 후에도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보호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쵸? 예, 양쪽의 일을 다 해보신 그런 변호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그래도 로스쿨 생기면서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죠. 내가 원조다. 그럼요. 그렇죠. 거의 1세대 격이고 그만큼 경험을 이제 많이 쌓아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학폭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학폭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우리가 이거 교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학폭 심의회로 가는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이슈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학폭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부르는 명칭인데, 심의로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뭐 폭력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징계 처분, 조치 사항이 내려지는 절차인데, 학교폭력이 생겼다라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폭력 상황이 생기면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화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사안이 종결될 수도 있고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위원회로 넘어가게 돼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조치 사항들을 받게 되고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고 그런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폭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학폭위, 이거는 이제 학교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보통 개최가 되고, 학교도 이제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뭐 학교에서 개입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또 학교에서 개입하기 좀 꺼려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가해자도 우리 학생, 피해자도 우리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립을 지키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왜 피해자 편만 들고 우리 입장은 안 들어주냐, 피해자들 편에서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편을 드냐, 이런 불만들도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하시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조사 진행도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전담조사관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폭위로 가게 되면 그래 좀 더 뭐 객관적으로 사안을 좀 판단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단위에서 전담조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심의위원들이 이 사안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실 거고,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주는 게 적당한지 이제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학폭위를 또 판단하는 또 기준이 뭐 점수들 이런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봐보면 심각성,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에 고의성, 그다음에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 이거를 이제 0점부터 해가 4점까지 네.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또 매기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권고하는 어떤 처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처분들 중에는 생기부에 적히는 사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점수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물론 그게 거짓말을 써서 뭐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잘 대처를 이래저래 해서 이제 4점 만점을 받아버리면 그럼요. 그렇죠? 심각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절차에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다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폭력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조치 사항을 받게 되면 사실상 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그 처분을 받더라도 낮은 처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1, 2, 3호 같이 좀 경한 처분을 받게 되면은 최초의 처분 같은 경우는 기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보를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네. 입장에서는 사실을 당연히 낮출 필요가 있는 음. 거고 좀 인간이 되기에 좀 이렇게 몽댕이 들면 네.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사실 좀 보통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높은 처분이 나오긴 힘들고 다만 정말 성사안이라든지 심각한 형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폭 조치 외에도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성사안은 어쨌든 학교에서도 접수가 되면은 곧바로 경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형사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될 거라서 사실 형사 처벌과 학폭위 징계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폭위 처분과는 별개로 어쨌든 형사적인 제재도 받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조금 지금 딜레마인 게 정말 심각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사실 대입에는 지장은 없는데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전력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학폭 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곧바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실제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물론 이제 학폭위도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뭐 소년보호처분 포함해서 학폭이 없이 형사처벌 네. 받은 경우는 대입에 지장은 없는데 그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학생이 이제 외부에서 뭐 성인을 대상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소년 보호로도 못 가고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친구들끼리 교내에서 감정 다툼이 있어서 뭐 서로 좀 치고받고 했다 해서 3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입이 좀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 이런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이 바뀌면서 저도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구들에게 어떤 처분을 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좀 불균형이 생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면은 태형을 만드는 거 어때요? 권장지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면 그럼 좀 뭐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이렇게 뭐 법으로 규정이 생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지금은 안 되겠죠. 아동학대가 되겠죠. 큰일 나나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분을 몇 가지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에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온 개수가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1호는 이제 서면 사과. 네. 2호 같은 경우는 보복행위 금지 등. 3호는 이제 교내에서 봉사. 네. 4호는 사회봉사. 그다음에 5호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특별 교육이나 뭐 심리치료. 그다음에 6호는 출석 정지. 그다음에 7호는 학급 교체. 네.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분들 중에 1, 2, 3호는 우리가 아는 그 생기부에 적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2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가 처분의 성격이 강해서 사실 웬만하면 1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도 2호 처분을 같이 붙는 경우가 많고 그 1, 2, 3호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처음 적발이 되고 처음 처분을 받게 되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 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보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후에 다음에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유보됐던 기록까지 모두 다 함께 기재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벼운 사안인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주지만 뒤에 또 재차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전의 기록까지 모두 함께 기재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기부에 적히면 이 적힌 어떤 기록들을 졸업이 될 때 네. 삭제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이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법이 바뀐 게 과거에는 좀 가벼운 처분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그냥 심의를 통해서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대부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삭제를 해주고 다음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어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쵸. 예, 중간 그 특히나 뭐 5호, 6호 이런 처분들 과거에는 그냥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삭제가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예전보다. 그럼 길어진 것도 있고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절대 삭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좀 더 그 삭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법이 강화됐어요.
이게 학폭이 관련해서 지금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이렇게 알면 좋겠다 할 만한 어떤 정보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드릴 말씀인데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형사 절차처럼 뭐 증거 관계를 토대로 명확하게 뭐 사안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가급적이면 서로 원만하게 화해를 하시고 심의까지 가지 않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꼭 심의를 가야 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앞서서 조금 빠르게 심의 날짜가 잡히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만약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로 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좀 빠르게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학폭위는 이제 단순히 뭐 벌을 주고 혹은 뭐 벌을 주라고 하는 읍소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좀 멀리 보면은 아이의 어떤 미래와 연관된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무 과장 왜곡되게 이제 신고를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형사 절차에서도 정말 변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도움을 받으시는 게 보통은 형사보다는 학폭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학폭에서 처분을 받고 형사에서 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했을 때 또다시 학폭을 다투거나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명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절차를 마칠 때까지 학폭을 보류하거나 처분 보류하거나 하는 절차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학폭이 뭐 형사처분, 민사가 다 별도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좀 극렬하게 다투어졌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 사건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밝히기가 더 좋으니까 형사 사건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해서 실제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이제 불송치 이제 결정이 나서 그쵸. 학폭에서 실제로 처분을 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폭위만 또 바라볼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네요. 그쵸. 근데 이게 형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하고 뭐 핸드폰 포렌식을 한다든지 참고인 조사를 한다든지 더 사실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절차가 학폭보다 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학폭은 이제 접수 이후에 특정한 기간 안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시시비비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폭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크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정말 꿀팁이네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만큼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린 일도 그거죠. 잘못한 만큼. 그리고 내가 어쨌든 억울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전달드려야 되는 모든 양형 사유, 참작 사유들을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받는 거.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정말 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죠.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 거니까. 네. 물론 주관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어쨌거나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들이 명시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혹은 암묵적으로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변호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